2016년 4월 12일 저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평범한 화요일이었지요. 오후 6시 47분, 엘리베이터 CCTV에 윤서연이 찍힙니다. 손에는 마트 장바구니, 15층 버튼을 누릅니다. 몇 분 뒤 남편 강민우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결혼 8개월 차의 신혼부부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집 안에 불이 켜지고 현관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아파트 안에서 사라집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부부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는 26대의 CCTV가 있었고 사각지대는 거의 없었지요. 집 안에서는 가방과 지갑, 노트북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만 빠진 이상하리만큼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들은 정말 밖으로 나간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나갈 수 없었던 걸까요? 윤서연, 1987년생입니다.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가 처음 무대에 선 곳은 대학로의 작은 극장이었습니다. 객석은 50석 남짓, 무대 조명은 3개뿐이었습니다. 관객과 배우의 숨소리가 그대로 닿는 공간이었지요. 첫 공연 날 그는 무대 위에서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동선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커튼콜 때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오디션을 다녔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다시 서류를 넣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죠. 대사 3줄짜리 단역을 맡았을 때도 연습실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보다 숨을 먼저 연습했고 서 있는 자세를 반복해서 고쳤습니다. 무대는 짧았지만 준비는 길었습니다. 2013년 첫 월급을 받습니다. 48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주말 없이 공연한 대가였습니다. 그날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돈 벌었어. 그 말 하나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14년 가을 한 연극제에서 신인상을 받습니다. 시상식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로피를 받는 순간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심사평은 짧았습니다. 윤서연 배우는 무대 위에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2015년 가을 새 작품 캐스팅 소식이 옵니다.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중 있는 배역이었고 감정선이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연출가는 기대를 보였고 동료들은 축하를 건넸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스트레칭으로 시작합니다. 대사 연습, 동선 확인, 감정 훈련.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가방을 챙겼습니다. SNS에는 일상이 흘렀습니다. 카페 라떼 사진, 동료들과의 셀카. 오늘도 화이팅 같은 짧은 문장들입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2016년 4월 10일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설렌다. 5월 무대 기대해주세요. 이틀 뒤 계정은 멈췄습니다. 강민우, 1985년생입니다. 자영업자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28살,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나이였습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제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2013년 친구와 함께 사무용품 유통업체를 차립니다. 남구의 허름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월세 60만 원, 책상 2개, 컴퓨터 2대, 전화기 1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 거래는 20만 원짜리 주문이었습니다. 복사용지 10박스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치맥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렇게 말했지요. 매출은 천천히 올랐습니다. 월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둘이 나눠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새벽 7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거래처 전화를 받고 배송 일정을 조율하고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기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우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납품일을 지켰고 돈 계산도 정확했죠. 한 번은 제가 금액을 잘못 쳤는데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고쳐줬어요. 2015년 9월 결혼식이 열립니다. 부산 시내 작은 예식장입니다. 하객은 80명, 신부 측 40명, 신랑 측 40명입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 3박 4일이었습니다. 저가 항공을 타고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았습니다.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 1억 5천만 원, 15층, 33평형, 남양입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중고 소파가 있었고 주방에는 결혼 선물로 받은 밥솥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은 서연의 공간이었습니다. 대본과 거울, 운동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계란, 전기세, 어머니 생신. 아침은 따로, 저녁은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9시에 연습실로 나갔고 민우는 7시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녁에는 불을 켰습니다. 밥을 하거나 치킨을 시키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관과 카페, 가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2016년 초 두 사람은 영화를 봤습니다. 서연은 감동했고 민우는 졸았습니다. 다음엔 내가 고를게.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툼도 있었습니다. 너 요즘 새벽까지 뭐 해? 대본 외우느라 시간이 걸려.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하지만 다음 날엔 풀렸습니다. 커피 한 잔, 미안하다는 한마디, 그리고 웃음이었습니다. 2016년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서연은 오후 연습을 마쳤습니다. 마트에 들러 계란과 우유, 양파와 당근을 샀습니다. 영수증 금액은 15,600원이었습니다. 민우는 동업자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봐요.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의 어머니가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정돈돼 있었고 옷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서랍 속에는 공연 티켓과 사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쓴 편지 한 장입니다. 서연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크게 성공 못해도 괜찮아. 어머니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인도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불을 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을 여는 일, 그 익숙한 동작들이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4월 12일 이후 그들의 삶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고통은 시작됐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음만 돌아왔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아파트 앞을 서성였습니다. 15층을 올려다보며 불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창은 어두웠습니다. 연극은 5월에 막을 올렸습니다. 서연 없이 말입니다. 객석 한 자리는 비워졌습니다. 그의 자리였습니다. 사무실 책상도 그대로였습니다. 민우의 컴퓨터와 메모지, 볼펜. 동업자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거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쌓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일상이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내일도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은 정말 평범하게 끝날 수 있을까? 윤서연과 강민우, 연극 배우와 자영업자, 신혼 8개월 차 부부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공연, 여름 휴가, 1주년 기념일을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4월 12일, 그들의 시계는 그날 저녁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2015년 7월입니다. 윤서연과 강민우는 결혼 날짜를 정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청첩장을 주문했고 예식장을 예약했고 신혼집을 알아봤습니다. 평범하고 순서가 맞는 준비였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어야 했지요. 하지만 그해 7월 셋째 주 어느 저녁부터 이 평범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분했고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윤서연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강민우 전에 만나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거라는 단어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한 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민우 씨 결혼 전에요.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요. 그날 밤 서연은 민우에게 말합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말이죠. 너 전에 만나던 사람한테 전화 왔어. 누구? 이름은 안 물어봤어. 근데 나를 만나고 싶대. 민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랑 만났다고. 그러다 조심스럽게 이름 하나를 꺼냅니다. 혹시 할인이? 이할인. 민우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년간 만났던 사람입니다. 오래된 과거였습니다. 왜 헤어졌어? 성격이 안 맞았어.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전화는 다시 울렸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윤서연 씨,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민우 씨랑 결혼하면 안 돼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후회해요. 이유가 뭔데요? 그건 만나서 말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은 한동안 떨렸습니다. 민우는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전화할게. 하지만 이하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고 답장은 밤 12시에 왔습니다. 민우야, 우리 만나자. 할 얘기 있어. 무슨 얘기야? 다 끝난 사이잖아.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끝내지 않았어. 그 문장을 본 순간 민우는 더 답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전화였습니다. 윤서연 씨, 제 말 무시하면 안 돼요. 도대체 뭘 원하세요? 민우 씨가 나한테 한 짓 알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면 다 말해줄게요. 그 사람 진짜 모습. 서연은 결국 말합니다. 만날게요. 약속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서면의 한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하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못 갔어요. 왜요? 다음에 다시 약속해요. 그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저 흔들고 기다리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전화는 그 뒤로 더 잦아졌습니다. 밤 10시, 11시, 새벽 1시. 번호를 바꿔가며 걸려왔습니다. 차단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 번호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결혼식 날 가서 난장판 만들 거예요. 하객들 앞에서 다 말할 거예요. 부모님도 다 알게 될 거예요. 사람 불러서라도 결혼 못하게 할 거예요. 서연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도 불안했고 켜면 부재중 전화가 8통씩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에게도 전화는 이어졌습니다. 왜 날 버렸어? 우린 3년 전에 끝났잖아. 난 끝난 적 없어. 넌 나한테 빚이 있어. 무슨 빚인지 민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8월 초 서연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잠을 못 자고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연습실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8월 중순 정신과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는 묻습니다. 언제부터 잠을 못 주무셨어요? 한 달쯤 됐어요.
수면제가 처방됐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 신고도 고민했지만 민우는 말렸습니다. 결혼식 얼마 안 남았잖아. 더 커질 수도 있어. 서연은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이죠. 9월 11일 결혼식 전날 밤 마지막 전화가 옵니다. 윤서연 씨, 내일 봐요. 오지 마세요. 꼭 갈 거예요. 다 망쳐놓을 거예요. 서연은 울었습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다음 날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하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전화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결혼했다고 끝난 줄 알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서연은 번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새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 바꿔도 소용없어요. 2016년 1월 전화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12일 그날도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을 열었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전화는 이 실종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전화는 밤마다 울렸다는 것. 그리고 그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2016년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정돈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먼저 윤서연입니다. 오후 3시 42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신자는 연극 연출가입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연락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연출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무슨 일이야? 공연 한 달 남았는데. 서연의 답장은 짧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오후 3시 48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서연의 카카오톡은 멈춥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습니다. 마치 그 시점에서 모든 연결이 끊긴 것처럼 말이죠. 같은 시각 강민우입니다. 오후 4시 15분 그는 사무실에서 동업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형, 통장 한번 확인해봐요. 동업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300만 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번 달 운영비랑 다음 달 월세예요. 왜 갑자기? 한동안 일을 못할 것 같아서요. 동업자는 당황합니다. 무슨 일 있어? 집안일이 좀 생겼어요. 자세한 건 말 못해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서류를 꺼내고 거래처 명단을 동업자에게 건넵니다. 혹시 연락 오면 형이 좀 처리해줘요. 야,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미안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후 5시 10분 민우는 사무실을 나섭니다. 동업자에게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먼저 갈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서연의 연출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서연아, 무슨 일인지 말해줘. 걱정된다. 읽지 않음입니다.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옵니다. 연습 빠지면 안 돼. 다른 배우 캐스팅해야 해. 읽지 않음입니다. 제발 답장 좀 해. 여전히 읽지 않음입니다. 같은 날 민우의 동업자도 전화를 겁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기계음만 반복됩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은 없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들입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양쪽 부모는 서로에게 연락합니다. 사돈, 혹시 애들 연락돼요? 아니요. 저희도
이틀째 안 돼서요. 부부싸움이라도 한 걸까요? 그럴 리는 없을 텐데요.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부모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흘째 연락이 안 됩니다. 관리소장이 예비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집 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거실, 소파 위 쿠션은 가지런합니다. 주방, 설거지는 끝나 있고 싱크대는 깨끗합니다. 침실, 이불은 정돈돼 있고 옷장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서연이 늘 들고 다니던 크로스백, 민우의 검은색 가죽 지갑, 거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노트북, 서랍에 보관하던 두 사람의 여권. 반면 남아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침대 옆 콘센트에 꽂힌 휴대전화 충전기, 옷장, 가득한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 서연의 어머니가 옷장을 열어봅니다. 겨울 코트, 원피스, 청바지 모두 그대로입니다. 여행 가려면 옷도 챙겨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냉장고를 엽니다. 우유, 계란, 반찬들, 유통기한이 며칠 남은 것들입니다. 급하게 떠난 건가? 그날 부모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윤서연, 28세, 여, 강민우, 31세, 남. 최종 목격 시각 4월 12일 저녁 7시경입니다. 경찰이 집을 조사합니다. 강력계 형사가 메모를 남깁니다. 현관문 잠김, 강제 침입 흔적 없음, 집 안정돈, 다툼 흔적 없음, 실종 물품, 가방 지갑 노트북 여권. 형사는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최근 부부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아니요. 금전 문제는요. 없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접근한 적은요. 서연의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결혼 전에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경찰은 메모합니다. 협박 전화, 결혼 전부터 이어진 스토킹, 이하린이라는 이름. 수사는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형사는 한 가지에서 멈춥니다. 마지막 메시지들이 너무 정돈돼 있어요. 동료 형사가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서연 씨는 연출가에게 양해를 구했고 민우 씨는 운영비를 미리 정리했어요. 그게 왜 이상하죠?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정리합니까? 형사는 말을 고릅니다. 이건 떠남이라기보다 준비에 가깝습니다. 준비된 실종이거나 잠시 침묵, 누군가 시킨 겁니다. 누군가가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내, 이렇게 정리해. 그 메시지들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입니다. 4월 16일 경찰은 CCTV를 전수조사합니다. 출입구,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6대의 카메라를 모두 확인합니다. 4월 12일 오후 6시 47분 서연, 4월 12일 오후 6시 50분 민우, 15층 도착. 그 이후는 없습니다. 13일도, 14일도, 15일도 아파트를 나가는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량 트렁크, 쓰레기 수거차, 비상계단.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어느 쪽에서도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200세대가 사는 아파트, 26대의 CCTV, 사각지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자발적 실종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정돈돼 있었고, 이동은 너무 완벽히 지워져 있었고, 가족에게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들, 그것은 떠남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통제의 흔적일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평범한 부부가 평범한 화요일에 너무 부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부자연스러움 속에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2016년 4월 20일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죠. 경찰은 이제 감이 아니라 기록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윤서연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입니다. 통신사에 요청해 3개월치 기록을 받았습니다.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내역입니다. 수백 건의 통화 기록 속에서 형사의 시선을 멈추게 한 번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1월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월 3차례, 3월 7차례, 4월 2차례, 모두 실종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간대는 거의 같았습니다. 밤 10시, 11시, 때로는 새벽 1시.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1분, 길어야 5분이었습니다. 형사는 번호의 명의를 조회합니다. 이름이 뜹니다. 이하린, 1988년생 여성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민우의 전 연인, 결혼 전부터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공포를 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는 서연의 부모를 불러 확인합니다. 따님이 이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결혼 전에 들었습니다. 내용은요, 협박이었다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하린 씨가 어디 사는지는 아십니까? 해외라고만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합니다. 이하린의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2014년 7월 15일 호주 출국, 2015년 11월 3일 한국 입국, 2015년 11월 17일 호주 출국, 2016년 2월 8일 한국 입국, 2016년 2월 22일 호주 출국, 2016년 4월 5일 한국 입국, 2016년 4월 18일 호주 출국. 형사는 달력을 펼칩니다. 그리고 날짜들을 하나씩 겹쳐봅니다. 결혼식 2015년 9월 12일입니다. 이하린의 첫 방문은 그 2달 뒤입니다. 협박 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2016년 2월 무렵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하린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실종 날짜는 2016년 4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이하린은 실종 일주일 전인 4월 5일에 입국했고 실종 엿새 뒤인 4월 18일에 출국했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겹치는 선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형사는 동료에게 말합니다. 이하린이 한국에 있을 때마다 뭔가가 벌어졌어요. 우연일 수도 있죠. 우연치고는 너무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마지막 방문입니다. 실종을 중심으로 정확히 걸쳐 있습니다. 형사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낍니다. 이 사람 뭔가 했습니다. 4월 22일입니다. 경찰은 이하린의 국내 행적을 본격적으로 추적합니다. 호텔 투숙 기록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습니다. 교통카드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이 도시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항 CCTV를 확인합니다. 4월 5일 김해공항 입국장입니다. 긴 머리에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옵니다. 이하린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경찰은 택시 번호로 기사를 특정합니다. 4월 5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손님 태우셨죠? 아, 혼자 온 여자요. 기억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서면 쪽 호텔이었어요. 해당 호텔을 확인합니다. 투숙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하자 프런트에 서 있는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출입국 사진과 대조합니다. 이하린이 맞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말합니다. 김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체크인했어요. 가명 사용입니다. 결제는 현금입니다. 체크아웃은 출국 전날이었습니다. 경찰은 메모합니다. 의도적 은폐 정황. 호텔 CCTV를 더 확인합니다. 이하린은 매일 외출했습니다. 귀가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4월 12일입니다. 아침 10시경 호텔을 나선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시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새벽 2시였습니다. 16시간의 공백입니다. 형사는 그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지하철 기록,
CCTV를 따라갑니다. 해운대역 하차 기록이 확인됩니다. 실종 부부가 살던 아파트 인근입니다. 오후 1시경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 CCTV에 이하린으로 보이는 여성이 찍힙니다. 생수와 김밥을 구매합니다. 오후 3시경 아파트 맞은편 카페입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시선은 계속 건너편을 향합니다. 아파트 출입구 방향입니다. 오후 6시경 카페를 나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CCTV 사각지대입니다. 같은 시각 오후 6시 47분 서연이 집에 들어옵니다. 오후 6시 50분 민우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 시간 이하린이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호텔로 돌아온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수사팀 회의가 열립니다. 이하린 실종 당일 현장 인근 목격, 실종 시각 전후 행적 공백, 해외 출국 완료. 하지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하린은 이미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체류지는 호주, 시드니입니다.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하린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한국 경찰은 송환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요청은 기각됩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 사이 언론이 움직입니다. 전 연인, 유력 용의자로 떠올라 집요한 스토킹, 실종으로 이어졌나. 여론은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범인은 이하린이다. 질투에 눈이 멀었다. 이하린은 법정이 아닌 인터넷에서 먼저 심판받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멈춰 서 있습니다. 의심은 많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건은 가장 위험한 국면에 들어섭니다. 사람들이 결론을 먼저 믿을 때입니다. 감정이 증거보다 앞설 때입니다. 수사는 한 사람을 향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울어진 시선이 다른 가능성을 가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여전히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하린입니다. 협박 전화의 주인공이었고 실종 당일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인물이었으며 가명 사용과 현금 거래라는 수상한 행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그를 가리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확신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호텔 CCTV입니다. 이하린은 4월 12일 저녁 6시 무렵 실종 부부의 아파트 근처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동선은 처음 예상과 다르게 이어집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전부 확인합니다. 편의점, 카페, 상가, 주택가, 가능한 모든 카메라를 되돌려 봅니다. 4월 12일 저녁 7시 30분 아파트에서 약 1km 떨어진 편의점, 이하린으로 보이는 여성이 찍힙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구매합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녁 8시 50분 지하철역 인근 화장품 가게입니다. 립스틱 하나를 구매합니다. 역시 혼자입니다. 밤 10시 20분 서면 번화가의 한 술집. 이번에는 다른 여성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형사는 그 여성을 찾아 확인합니다. 4월 12일 밤 이하린과 함께 있었습니까? 네, 맞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0시쯤 만나서 12시 넘어서 헤어졌어요. 그의 말은 카드 영수증으로 확인됩니다. 결제 시각은 밤 10시 15분입니다. 시간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날 이하린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평범했어요. 술 마시고 수다 떨고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기분 좋아 보였어요. 형사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만약 이하린이 범인이라면 그는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 약 4시간 안에 두 사람을 제압하고
어딘가로 이동시키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계산이 됩니다. 타임라인이 너무 빡빡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체격 차이입니다. 이하린 키 약 162cm, 체중 50kg 안팎입니다. 윤서연은 165cm, 52kg, 강민우는 178cm, 75kg입니다. 형사는 프로파일러에게 묻습니다. 혼자서 두 사람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무기를 사용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피도 없고 물건 파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리력이 아니라 심리적 통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우를 해치겠다는 협박으로 서연을 움직이게 만들고 둘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6월 중순입니다. 경찰은 이하린의 이동 수단을 다시 살핍니다. 렌터카 기록을 조회합니다. 4월 5일부터 18일까지 대여 기록은 없습니다. 차 없이 두 사람을 이동시켰다는 겁니까? 동료 형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택시를 썼을 수도 있죠. 그럼 기사라도 남아야 합니다. 입막음을 했을 수도 있죠. 그건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논쟁은 계속됐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7월 초 결정적인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CCTV 분석 전문가가 투입됩니다. 아파트 전체 영상을 재분석합니다. 이상합니다. 전문가의 첫 말입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4월 12일 이후 두 사람이 나가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왜 문제죠? 이 구조에서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26대의 CCTV, 출입구 5곳,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비상계단까지 대부분 커버되는 구조입니다.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면서 모든 카메라를 피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갔다는 겁니까? 전문가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갔다는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둘이 함께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럼 한 명만 나갔다는 겁니까? 혹은 한 명만 살아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경찰은 다시 CCTV를 돌려봅니다.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아파트를 나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장을 보러 가는 주민, 배달 기사, 캐리어를 끄는 사람, 큰 가방을 든 사람,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윤서연이나 강민우로 보이는 인물은 끝내 발견되지 않습니다. 7월 중순, 또 다른 가설이 제기됩니다. 혹시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해치고 혼자 도망간 건 아닐까요? 끔찍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신혼 8개월 차, 결혼 생활에 문제 있었다는 증거 없음, 집 안에 시신 흔적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가방과 여권이 두 사람 목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도망쳤다면 왜 두 사람의 짐을 전부 챙겼을까요? 7월 말입니다. 형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민우의 사업 관계자, 빚 없음, 갈등 없음, 서연의 연극계 지인, 금전 문제 없음, 원한 없음, 아파트 주민 조사도 이어집니다. 이상한 소리, 낯선 사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막막함이 짙어집니다. 8월 초,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청부 범죄 가능성은요?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켰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 기록은 깨끗합니다. 큰 출금도 수상한 송금도 없습니다. 이 길도 막힙니다. 8월 중순, 수사팀 회의실에는 한숨만 남습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DNA도 지문도 없습니다. 팀장이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그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하린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엔 증거가 너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협박 전화는 범죄이지만 실종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현장 근처 목격은 의심스럽지만 범행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알리바이 공백도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쉬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답일수록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9월, 실종 5달째입니다. 부모들은 묻습니다. 왜 아직도 못 찾습니까? 경찰은 답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나가는 장면이 없었을까? 26대의 CCTV, 거의 없는 사각지대.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면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은 함께 나간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 쉬운 답은 금이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답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2016년 9월입니다. 실종 5달째입니다.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기존 수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투입됩니다. 기존 수사와는 전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배정된 팀장은 박성훈 경위입니다. 강력 사건만 20년 넘게 다뤄온 베테랑입니다. 그는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가정을 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입니다. 한 형사가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 경위는 단호했습니다. 이하린이 범인이라는 가정도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는 가정도 전부 내려놓으세요. 수사팀은 당황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합니까? 박 경위는 답합니다. CCTV입니다. 오직 CCTV가 보여주는 사실만 보겠습니다. 그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립니다. 2016년 4월 12일 오후 6시 47분. 윤서연 엘리베이터 탑승입니다. 오후 6시 50분. 강민우 같은 엘리베이터 탑승입니다. 오후 6시 52분. 15층 도착. 각자 집으로 향합니다. 박경위는 화면을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답합니다. 없습니다. 박경위는 다시 묻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없습니까?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없습니다. 사각지대로 나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 가능성부터 검증하겠습니다. 아파트 도면을 가져오세요. 회의실 중앙에 평면도가 펼쳐집니다.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출입구는 5곳입니다. 정문, 후문, 측면 2곳, 지하주차장입니다. CCTV는 총 26대입니다. 출입구마다 23대씩, 엘리베이터 8대, 복도 4대, 주차장 6대입니다. 박경위는 빨간 펜으로 표시합니다. 이곳이 사각지대입니다. 후문 옆 작은 공간, 지하주차장 구석 일부, 1층 복도 끝 비상계단입니다. 총 3곳입니다. 이 사각지대로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수사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위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각지대로 가려면 반드시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거쳐야 합니다. 그 구간은 전부 CCTV가 있습니다. 혼자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혼자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카메라에 잡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박경위는 그 침묵을 깨며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한 명만 나갔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잠시 말을 고릅니다. 아예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예 나가지 않았다니요. 네, 처음부터 이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도 건물 안에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 말은 4월 12일 당일 두 사람이 15층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장소라면 같은 단지, 내 다른 세대입니다. 같은 동, 다른 층, 혹은 같은 층일 수도 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납치, 감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박경위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아무도 그 단어를 입에 담지 못합니다. 9월 중순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15층 전체 세대를 다시 조사합니다. 1501호부터 1508호까지 총 8가구입니다. 윤서연과 강민우는 1505호입니다. 형사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4월 12일 저녁,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복도에서 누군가 본 적은요? 비명이나 다툼 소리는요? 모든 대답은 같았습니다. 없었습니다. 15층은 복도식 구조입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1505호의 양옆, 1504호는 부부와 아이 둘이 사는 네 식구입니다. 1506호는 노부부 2명이 거주합니다. 그날 밤 집에 계셨습니까? 네. 옆집에서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까? 조용했어요.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박경위는 의문을 품습니다. 만약 1505호에서 저항이나 다툼이 있었다면 이웃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남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거나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입니다. 9월 말 박경위는 위아래 층도 조사합니다. 14층과 16층입니다. 천장과 바닥을 통해 소리가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소리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역시 단서가 없습니다. 10월 초 박경위는 질문을 바꿉니다. 그날 비어있던 집은 없었습니까? 관리사무소 기록을 확인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기준 전체 200세대 중 공실은 13세대입니다. 층별 목록이 나옵니다. 3층 2세대, 7층 1세대, 11층 3세대, 15층 1세대, 18층 4세대, 20층 2세대. 박경위의 시선이 멈춥니다. 15층 공실 1세대. 몇 호입니까? 1502호입니다. 1505호에서 새 집 떨어진 곳입니다. 언제부터 비어 있었습니까? 2월부터입니다. 새 입주자는 6월에 들어왔습니다. 박경위는 숨을 고릅니다. 4월 12일 당시 15층에 빈집이 있었습니다. 같은 층입니다. 그 집은 이미 한 차례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텅 비어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경위는 직접 다시 들어갑니다. 현재 입주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1502호, 33평형, 1505호와 구조가 같습니다. 벽지와 바닥은 새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돼 있었습니다. 박경위는 바닥을 두드립니다. 벽을 살핍니다. 베란다와 수납 공간을 확인합니다.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그날 이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 두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왔다면 엘리베이터를 탈 필요도 없습니다. 복도를 걸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복도 CCTV는 엘리베이터 홀을 중심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복도 끝은 각도상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박경위는 15층 복도 CCTV를 다시 돌립니다. 4월 12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몇 장면이 찍힙니다. 7시 15분, 1503호 주민 귀가. 7시 40분, 1507호 주민 쓰레기 배출. 8시 20분, 1504호 아이 복도에서 놀다 귀가. 그 외에는 조용합니다. 1505호에서 1502호로 이동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박경위는 한숨을 쉽니다. 역시 없는 건가.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 벽에 바짝 붙어 빠르게 이동했다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0월 중순, 지하 공간도 다시 확인합니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보일러실.
옥상도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10월 말, 박경위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한 달 넘게 재조사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입니다. 지금 없다고 해서 그때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6달입니다. 그 사이 청소도 있었고, 리모델링도 있었고,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증거가 있었다 해도 지금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11월 초, 부모들이 경찰서를 찾습니다. 새 수사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나왔습니까? 박경위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새로운 가설을 검토 중입니다. 어떤 가설입니까? 두 분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 가능성입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말을 잃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아직 모릅니다. 민우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우리 애들 살아 있습니까? 박경위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이 가설이 가장 불편한 이유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외부인보다 내부인이 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문 하나만 열리면 소리는 사라집니다. 카메라는 닿지 않습니다. 200세대가 사는 건물. 그날 밤에도 불은 켜졌고 아이들은 잠들었고 다음 날 사람들은 출근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집에서는 평범한 저녁이 지나갔고 어느 집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너무 멀지 않아서, 너무 현실적이어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12월입니다. 실종 8개월째입니다. 경찰청 내부 보고서에 한 줄이 추가됩니다. 윤서연 강민우 실종 사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 미제 사건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고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수사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나아갈 단서가 없었습니다. 이할인, 증거 불충분입니다. 건물 내부 가설, 물증 없음입니다. 그 외 용의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경위는 상부에 보고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럼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제보가 나오면 즉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뉴스는 다른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탄핵 전국, 대선, 북한 미사일, 연예인 스캔들. 윤서연과 강민우의 이름은 점점 뉴스에서 사라집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창에는 간간히 질문만 남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나요? 결국 못 찾은 건가요? 전 여친은 어떻게 됐어요? 답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줄어듭니다. 2월, 3월, 4월. 사람들은 조금씩 잊어갑니다. 부산의 그 아파트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엄마들은 장을 보고, 아빠들은 출근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오르내리고, 복도에는 발소리가 울립니다. 저녁이 되면 불이 켜집니다. 15층, 1505호. 윤서연과 강민우가 살던 집입니다. 2017년 5월, 새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설명합니다. 이 집에 전에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짐이 들어옵니다. 소파와 침대, 냉장고와 TV, 서연과 민우의 흔적은 그날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부재 중 전화는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없습니다. 딸의 방 문을 엽니다. 8개월 전 그대로입니다. 침대, 책상, 옷장. 아무것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겨울 코트를 만집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입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냄새를 맡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유로 흐르는 눈물입니다. 책상 위에는 결혼식 사진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웃고 있는 서연과 민우입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대답은 없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매일 저녁 아파트 앞에 섭니다. 15층을 올려다봅니다. 1505 창문에는 다른 가족의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아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30분, 1시간. 그렇게 서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겨울이 옵니다. 2017년 12월입니다. 실종 1년 8개월째입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백화점 겨울 코트 매장에 들어갑니다. 진열된 옷을 바라보다 손이 멈춥니다. 서연이가 입으면 예쁠 텐데. 점원이 말을 겁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젓고 매장을 빠져나옵니다. 밖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민우의 동업자는 사무실을 정리합니다. 2년 가까이 혼자 버텼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책상 서랍을 엽니다. 볼펜과 메모지, 명함, 민우의 글씨로 적힌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거래처 A, 다음 주 납품. 동업자는 메모를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사무실 문을 잠급니다. 다시는 열지 않습니다. 2018년입니다. 실종 2년째입니다. 서연이 서야 했던 무대는 다른 배우가 대신합니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난 뒤 연출가는 객석을 바라봅니다. 늘 비워두던 한 자리입니다. 서연의 자리입니다. 2년째 그대로입니다. 민우의 부모는 이사를 결정합니다. 아들이 살던 동네를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며 아들의 물건도 챙깁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새 집에도 아들 방을 만듭니다. 혹시 돌아오면.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2019년입니다. 실종 3년째입니다. 서연의 친구가 결혼합니다. 식장에 친구들이 모입니다. 서연이만 있었어도 빈 의자 하나를 놓고 사진을 올려둡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민우의 친구들도 모입니다. 제사는 아니지만 음식을 차립니다. 빈 자리에 술잔을 놓습니다. 민우야, 한잔해. 2020년입니다. 실종 4년째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춥니다. 하지만 서연의 어머니에게 세상은 이미 4년 전 멈춰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 없는 거리를 보며 생각합니다. 서연이도 마스크 쓰고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합니다. 트레스성 위궤양입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민우야, 아빠, 이제 힘들다. 눈물이 흐릅니다. 2021년입니다. 실종 5년째입니다. 법적으로 실종 선고가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사망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소리칩니다. 안 돼요. 우리 딸 안 죽었어요. 실종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희망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입니다. 실종 6년째입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마트에서 딸이 좋아하던 과자를 봅니다. 카트에 담고 계산하고 집으로 옵니다. 한 입 먹고 울면서 먹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찬장 깊숙한 컵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쓰던 컵입니다. 씻어서 닦아 다시 넣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을 끝없이 처벌하는 사건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끝나지 않는 질문 하나. 오늘은 연락이 올까?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슬픔을 안고 사는 법만 가르칩니다. 2023년입니다. 실종 7년째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뉴스에 나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화면 속 부모를 바라봅니다. 7년 전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다시 아파트 앞에 섭니다. 여전히 15층을 올려다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아버지는 돌아섭니다. 집으로 걸어갑니다. 내일도 올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엘리베이터 문은 오늘도 닫힙니다.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루를 끝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4월 12일, 그날에 멈춘 채로 말이죠. 결론 없는 사건. 그것이 남긴 형벌은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입니다. 실종 8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부산 신혼부부 미스터리, CCTV에서 사라진 부부, 해결되지 않은 실종 사건. 댓글창에는 추측이 넘칩니다. 외계인 이야기, 평행세계 이야기, 시간여행 이야기. 누군가는 웃으며 읽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서연의 어머니에게 미스터리는 장르가 아닙니다. 미스터리는 아침마다 마주하는 빈 방이고 울리지 않는 전화이며 돌아오지 않는 딸입니다. 2024년 4월 12일, 실종 8주년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방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은 2016년 4월에서 멈춰 있습니다. 8년 동안 한 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면 딸의 일기장이 나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16년 4월 10일.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설렌다. 5월 무대가 기대된다. 민우랑 주말에 영화 보기로 했다. 요즘 행복하다. 어머니는 일기장을 덮습니다. 행복했구나. 잉크 위로 눈물이 떨어집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오늘도 아파트 앞에 섭니다. 8년째 같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15층을 올려다봅니다. 민우야, 아빠 여기 있다. 대답은 바람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시간과 함께 희미해집니다. 2016년 포털 검색어 1위였습니다. 2017년 가끔 언급되는 미제 사건이 됩니다. 2019년 유튜브 미스터리 소재가 됩니다. 2024년 검색해도 오래된 기사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서연의 동생은 언니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언니, 자리 비워둘까? 피로 연장 한쪽, 빈 의자 하나. 이름표에는 윤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묻습니다. 저 자리는 왜 비었어요? 언니가 실종됐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대화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민우의 조카는 삼촌을 모른 채 태어났습니다. 돌잔치 날 할아버지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내 삼촌이야. 아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사진으로만 남았는지. 서연의 친구들은 가끔 모여 앉아 말합니다. 서연이 생각나. 벌써 8년이네. 살아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민우의 친구들도 술자리에서 웃으며 말합니다. 연락만 해라. 한 대 쥐어받게. 웃음 뒤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남습니다. 미스터리는 추리하고 소비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퍼즐이 아닙니다. 윤서연, 1987년생, 연극배우, 대극장 무대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강민우, 1985년생, 자영업자, 자기 가게 하나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좋아하던 음식이 있었고, 자주 듣던 노래가 있었고,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매년 5월 3일을 맞이합니다. 딸의 생일입니다. 2024년 37번째 생일입니다. 케이크에 초 37개를 꽂습니다.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생일 축하해, 서연아. 소원은 하나입니다. 살아만 있어라. 민우의 아버지는 매년 8월 17일을 맞이합니다. 아들의 생일입니다. 무덤은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밥을 차립니다.
민우야, 먹어라. 대답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끝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끝낼 수 없고 정리할 수도 없는 형벌입니다.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만 조금씩 가르칠 뿐이지요.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도 잡히지 않았고 두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2016년에서 2024년으로. 하지만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016년 4월 12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거창한 추리가 아닙니다. 잊히지 않게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윤서연, 강민우, 미스터리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사람으로, 사랑받았던 사람으로, 지금도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은 기억해 주세요. 윤서연, 강민우, 이름을 부르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약속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잊히지 않은 이름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